은피디님 오늘은요 그 배움의 속도를 최대한 높이는 법. 이거 솔직하네요. 네. 그쵸, 제목이 좀 매력적이잖아요. 네. 요거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그 호모사피엔스가요 저희 같은 인류잖아요. 현생 인류. 이 멸망하지 않고 인류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언어에서 그 이유를 찾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협력에서 찾고 막 이래요. 그렇죠. 사회성 동물이라 그랬다는 얘기도 많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좀 중점적으로 소개할 책, 이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배우는가, 이 책의 저자인 스타니슬라스 드엔, 이분은 배움에서 찾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존과 번영의 이유를 배움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인류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태어난 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이 환경이 계속해서 바뀌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조율을 하고. 근데 이 조율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이 배움이라는 거예요. 배움이다. 예. 그러니까 이 배움, 러닝, 이게 없다면 과연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지금 생존하는 인류가 됐을 수가 있느냐. 연결이 되죠. 그러네요. 설득력 있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저자는 이 호모 삼피엔스라는 개념을 넘어서 호모 도센스라는 네, 인류의 정체성을 제시합니다. 이걸 이제 풀이하면 의미가 뭐냐면 스스로 가르치는 종, 그러니까 가르침을 하고 또 배우고 이런 종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현생 인류의 정체성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잇따른 질문이 이거죠. 배움이란 과연 뭐냐? 배움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배움이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저자의 질문이, 이제 연구 질문이 이제 이 책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배움의 핵심, 신체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뇌를 해킹해야 된다는 거죠. 뇌를 이제 파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딱 읽으면서 올해 상반기에 읽은 배움에 관한 한 최고의 책으로 선정을 했고 이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배우는가를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 어떻게 배움의 속도를 뭐 빠르게 하고 또 배움을 더 효과적으로 할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강추합니다. 특히 자녀를 둔 부모, 교사 이런 분들에게는 네. 정말 강추하고 싶어요. 그래서 책에는요, 배움과 이 뇌의 학습 시스템과 관련해 수많은 과학적 연구와 사례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저의 호기심을 굉장히 강하게 불러일으켰던 하나, 그것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배움의 속도를 최대한 높이는 법, 최대한 뭐 단축시키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한국인다운 그런 접근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교수님이 이 저자님이 프랑스 분이세요. 네, 맞아요. 굉장히 유럽에서 엄청난 지성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책에 이렇게 썼어요. 배움의 속도를 최대한 단축시키는 법이 있다. 예.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 그래서 이분이 크게 4가지를 말하거든요. 이 4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다 이름까지 붙이세요. 배움의 4가지 기둥. 예. 4가지 기둥. 그래서 이 4가지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 이 기둥이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울어지죠. 언젠가는 무너지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이 배움의 4가지 기둥을 말하는데 이 4가지 기둥이 한 사람의 배움의 과정에 있어서 모두 있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고 하나라도 약하면 배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 4가지에 모두 충실할 때 어떻게 되냐? 정말 이 배움의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4가지 기둥이 뭐냐 궁금해지죠? 그래서 첫 번째, 주의. attention이고요. 두 번째, 적극적 참여. 세 번째, 에러 피드백. 네 번째,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용어가 좀 교육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았을 수도 있어요.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아요. 익숙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정말 좋은 책들의 장점이 뭐냐, 그리고 이 책의 강점이 뭐냐, 이런 거예요. 이 용어들을 우리가 되게 들어봄직한 그런 용어들인데 그 용어를 엄청난 배경 설명, 깊이와 디테일로
이 의미를 엄청나게 구체화해줘요. 네. 우리가 엄청나게 이해하게. 네. 그게 이 책이 진짜 이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 넘사벽 수준이거든요. 제가 어느 책에서도 이 용어들을 풀이한 적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들을 제가 잘 읽어가면서 와, 이 배움의 이 4가지 과정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 활용적인 측면에서 더 연결이 쉬워지는 거예요. 이제 아내가 자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이제 한국인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책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먼저 읽어야 된다고 강추를 2번, 3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읽어야 이제 주변에서 막 그러잖아요. 뭐가 좋대. 카더라. 맞아요. 그리고 어디 학원이 좋대. 뭐 예를 들어 잠실 가야 돼. 대치동 가야 돼.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게 특히 애들 교육은, 그러니까 그런 카더라에 사람들이 휘둘린다는 얘기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책은 그거와 관련된 가장 과학적이고 확실한 진짜 정보를 알려주는 책인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책인데, 이 배움의 4가지 기둥 중에서 제가 이제 오늘은 적극적 참여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네. 이 책이 얼마나 그 설명이 탁월하냐면요. 깊이가 있냐면, 자, 이 적극적 참여라는 용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발견학습이라는 것과 대조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런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 보통 적극적 참여라고 하면 우리 그 교육학적에서 그냥 보통의 수준으로 이해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학생들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예, 뭐 자기주도 학습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네.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책들이 많이 시중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발견학습과 대조를 하는데, 이 발견학습과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발견학습이 뭐냐. 네. 그거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자, 발견학습은 적극적인 학습 방법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 발견학습이 뭐냐? 이런 거예요. 발견학습이란 교사의 지시를 최소화하고 학습자들의 기초에서 교육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교사의 지시를 최소화하는 게 막 자기주도 학습이라 그러면은 막 선생님이 이렇게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교사의 지시가 최소화되는 게 예, 적극적 참여라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거예요, 바로. 예. 그러니까 적극적 참여와 발견학습은 통하는 거잖아요. 그냥 통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어느 정도 의미에서는 통한단 말이에요. 적극적 참여, 학생들을 더 참여하고 교사의 역할 줄이고, 발견학습의 정의도 그거예요. 네. 근데 이게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되게 디테일한 복잡 미묘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대가 좋은 책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교육학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요. 깊이가 벌써. 그래서 이게 이 교육학적 견해의 뿌리를, 발견학습의 뿌리를 쭉 올라가면 누가 나오냐? 장자크 루소가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1712년에서 1778년 이때 이제 사셨던 분인데, 백지설, 네. 빈사판 이론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동양의 성무선학설 이런 것과 통하는 건데, 백지설, 빈서판, 이게 뭐냐면 인간의 정신은 태어날 때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하얀 백지와 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백지에 뭔가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백지를 한 부분씩 채워가다 보면은 그게 이제 독특한, 성숙한 하나의 개성으로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백지설, 빈서판인데, 이 주장이 또 후대에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오냐? 존 듀이가 나옵니다. 이거 교육학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죠. 이 인물이 또 얼마어마한 인물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로 이어지느냐? 몬테소리. 우리 몬테소리 교육 하잖아요. 네. 이거 어렸을 때 막 받으려고 하고 학습지 다 이거 몬테소리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다 최근에는 누구로 이어지느냐? 장피아제. 장피아제도 진짜 책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들의 이 핵심 주장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저자분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틀린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미묘하게 얘기하면은 그 발견학습이 적절치가 않다는 거예요. 더 효과적이지가 않다. 학습에 있어서. 네. 발견학습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발견학습하고 적극적인 참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선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긴 하겠지만, 우리에게 이런 깊은 지식이 없다면은요, 그냥 발견학습, 그러면서 발견학습에 쭉 따라가면서 또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교육의 효과와 질을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의 핵심 주장을 정리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해요. 자,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교육을 하는데, 설사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발견해 지식을 쌓아가게 하는 게 늘 더 바람직한 편이다. 그래서 발견학습이군요. 예. 발견학습. 그러니까 아이에게 엄청난 자율권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방임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루소는 장자크 루소죠. 그런 시간을 결코 헛되게 날리는 게 아니라고 믿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독립적인 정신을 키우게 되어 이런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미 정해진 천편일률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스스로 생각하고 어려운 문제들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최대한 자율권을 줌으로써 독립적인 정신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발견학습의 네. 기조예요. 조금 더 한번 읽어보면은 학생들에게 자연 현상들을 관찰해보라고 가르쳐라. 그러면 곧 호기심을 일깨워 줄 것이다. 그러나 그 호기심이 자라는 걸 보고 싶다면 너무 성급하게 만족해하지 말라. 학생들 앞에 문제를 내어주고 스스로 해결하게 내버려 두어라. 그러니까 자연현상을 공부하고 싶으면 교사가 설명하지 말고요. 그냥 자연현상 앞에 두라는 거예요. 식물이 궁금하면 식물 앞에 아이를 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그걸 보면서 호기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고 배움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게 발견학습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독립적인 정신을 갖게 되고 스스로 문제 해결력까지 갖게 된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솔깃한 얘기예요. 굉장히 솔깃하지 않나요?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네. 그런데 불행히도 수십 년간 여러 연구들을 해왔을 때 이 이론의 교육학적 가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로에 가깝다. 제로에 가깝다. 어떤 학자는요,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발견학습 원칙에 대한 삼짓 아웃 룰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발견학습의 뭐 장점을 3번 정도 쓰면 이 사람은 이제 퇴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왜냐하면 발견학습 아니라고, 효과적인 교육 아니라고 한 번 얘기했고, 두 번째도 아니라고 했는데 세 번째 또 발견학습에 대해서 막 쓴 거야. 이렇게 수십 년간 연구 결과가 있는데 왜 자꾸 발견학습이 효과적이라고 말하냐고 퇴출시켜야 된다는 거죠. 아웃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개입 없이 그냥 내버려 둘 경우에요, 아이들은 어떠한 분야에서도 배움의 진전을 보이는데 어려움을 나타냈습니다. 설사 어렵게 어떤 일을 완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 읽기 분야, 수학 분야, 컴퓨터 과학 분야, 크게 이 3분야에서 발견학습법을 적용했을 때 벌어진 결과를 서술하고 있어요.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도요? 네, 컴퓨터 봐야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표현이 미숙하고 학습 성과가 뒤처지고,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는 어떠냐면 로직이나 이 추상적 개념 이런 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까지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 드앤이 이렇게 이제 책에서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결론 짓는 거예요.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주어야 한다. 이게 적극적 참여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학생을 뭐든 자기 뜻대로 하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면은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요, 뭔가 되게 디테일하고 자세한, 그리고 우리의 뇌와 배움에 대한 아주 탄탄한 독서, 이런 게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명한 학자, 권위, 뉴스미디어에서 떠도는 그런 것에 흔들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듀이, 몬테소리, 장피아제, 이분들요, 교육학 교과서에 나오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한 획을 그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이런 기존 전통적인, 그리고 기존의 지식들, 뉴스미디어의 편만한 지식들을 한 번 더 다시금 성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과학이라는 게 이게 과학의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아까 말한 전설적인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 분야에서. 네. 근데 그런 전설도 틀릴 수 있다. 그렇죠. 라는 게 과학의 진정한 힘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틀릴 수 있다는 걸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는 거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장자크 루소의 실제 자기 자녀를 그 백지설에 의거해서 키우거든요. 네. 근데 어떤 책을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아가면은 이제 실천적으로 적용을 하면 이런 거예요. 훌륭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나친 자율권을 부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고치시는 것과 발견학습의 그 미묘한 선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쓸데없이 쓰지 않으면서도 그 목표한 지점에 오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최대한 빨리 오를 수 있는 법은 그 배움의 4가지 기둥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한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머지 3개도 이 책에서 엄청 자세하게 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오늘 이 그 장자크 루소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역사적 과정까지 이런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읽게 되시면은 이제 우리의 실천, 우리의 개인적 맥락에서 적용으로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저는 근데 말씀만 들어도 이런 기존의 그 발견학습 이야기보다 지금 이 스타니슬라스 드엔 이 학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상식적인 면에서 되게 타당하게 들리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어떤 지식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올바른 진실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은 흑백으로 안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 근데 흑백이 설명을 하기는 되게 편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 교사가 개입을 해야 한다가 맞느냐 틀리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100%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100% 개입하지 않거나. 맞아요. 이렇게만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의 연구에 따르면 그거잖아요. 적절한 선을 지켜야 된다. 맞아요. 사실 근데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일들이 그래요. 이거 기냐 아니냐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 적절한 선을 찾는 게 진짜 실력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한쪽은 교육 방임이 있고 네. 한쪽은 너무 지나치게 뭐 독재주의, 권위주의. 그 발견학습이 우리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그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아시잖아요. 완전 주입식이어가지고 맞아요. 발견학습이 지나친 방임이었다면 우리나라 교육은 지나친 간섭이 좀 한동안 많이 문제가 그렇죠.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발견학습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였지만 그것도 아니다. 이 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와요. 책에 그 이분이 이제 프랑스에 이제 그 출신인데 네. 프랑스의 그 중고등학교 수준이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그 원인을 이 배움의 4가지 기둥으로 이제 한번 찾아가는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교육이라는 게 국가의 100년 사업이다 뭐 그렇죠.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 교육을 제대로 파악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런 지식을 알고 계신 분들이 세상에 많아지면 진짜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 교육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 그렇죠. 윤 PD님이 언급해 주신 대로 읽어보면 맞아요. 좋겠고, 진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훌륭한 교사 선생님 꿈꾸시는 분들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 이제 자녀를 둔 부모라면은 꼭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자가 아까 서두에서도 봤듯이 그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배움에서 찾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배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평생 한 번은 공부해보고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인간의 정체성이 배움이라면 우리는 평생 배워야 하는 존재인데 그러면 배움에 대해서도 한 번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그것에 대한 지름길이 돼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